우리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값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는 물론 관리비도 냅니다. 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청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는 데 드는 돈으로 매달 내야 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 다가구, 빌라 같은 비아파트 주택들의 부당한 관리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관리비 시스템의 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 등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다 보니까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모를 관리비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리비 부과 제도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리비라고 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내고 사는 거라서 오늘 참 주목도가 높은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 관리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허점이 있다 이런 소식들 많이 보도가 됩니다. 관리비 부과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본격적인 제도 설명에 앞서서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전기나 수도나 이런 요새 이슈가 되는 난방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영역에서는 그런 공과금을 사용료라고 하고요. 네. 관리비는 이런 복도나 계단 같은 이런 공용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나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관리비 관련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구체적으로 관리비의 비목이나 내역 공개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현재는 100세대 이상 정도로 제시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파트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제외한 곳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임대인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주체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그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그리고 매월 그 세부적인 그 고지서에다가 적어서 고지서를 주면 우리가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관리 주체에 의해서 부과되는 관리비인데 좀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매월 정액으로 계약을 맺고 그거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임대인에 의해 부과된 관리비라고 저는 정의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없고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비제도적으로 이런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단독, 다가구, 빌라 같은 이른바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관리비 제도는 사각지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갈등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내역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정액으로 내고 있는데 내가 낸 만큼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게 정당하게 부과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세입자들이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일부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더 크게 발생하는데요. 임대차법이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신고제를 말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 계약갱신 시에 임대료를 5% 정도밖에 못 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상한선을 뒀죠. 그 상한선을 넘게 올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런 상한선이 있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비를 전가해서 올리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그 대상이 6천만 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 50에 관리비를 10 내고 있던 집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관리비를 40만 원을 올리고 월세를 20만 원을 낮춰서 신고하는 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월세가 한 27만 원 해서 30만 원보다 적게 하고 관리비는 105만 원까지도 하는 경우가 저희가 뭐 다방이나 직방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그냥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임대소득세 탈세에 쓰이거나 요새 건강보험료에도 임대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편법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탈세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실태네요. 문제는 이제 이런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 전세 임대주택이나 등록 임대주택 이런 데서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임대나 등록 임대라고 하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더 잘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세 임대주택은 이렇게 민간에 있는 기존 주택을 공공이 빌려서 이런 주거 취약계층이나 뭐 주거 복지로 사용하는 그런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공공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처럼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냥 똑같이 그런 다른 빌라들이나 이런 다세대들과 똑같이 관리가 좀 부실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는 SH나 LH와 이렇게 계약할 때 그런 되게 정형화된 포맷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네. 그런 계약서 말고도 이면으로 계약을 맺고 거기에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임대 같은 경우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뭐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이래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얻고자 하는 세입자는 많고 주려고 하는 임대인은 낮으니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네. 그 교섭력 때문에 임대인이 뭐 10만 원 얹어 줘라, 뭐 15만 원 얹어 줘라 하는 식의 그런 이중 거래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요때 관리비를 활용해서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세 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다하는 데 있어서 주거 안정이나 주거비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세입자 보호에 대한 효과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등록 임대주택도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세제 혜택이라는 공적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여기에 또 동시에 세제 혜택에 상응해서 뭐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라든가 전월세 전환율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도 임대료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임대료는 못 바꾸지만 관리비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뭐 전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의무화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이면으로 다른 계약을 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공적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적 지원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돈들이 줄줄 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이런 관리비 제도 공백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규모가 파악이 되나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복잡한 관리비 제도의 존재와 또 작동 방식 이런 것들 좀 봐서 그 대상을 좀 추정했는데요. 네. 제도 공백 가구 규모를 저는 429.6만 가구로 추정하였습니다. 네. 이게 전체 가구의 한 20.5% 정도 되는데요. 429만 6천 가구.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피해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잠재적으로 이런 관리비 내역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제도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20만 가구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지금까지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관리비가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위원님께서 이번 연구에서 주택 유형별로 집주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과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사이에 관리비 차이를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데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소비 지출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가계 동향 조사를 활용해서 네. 그 주택 유형별 자가와 임차 가구의 단위 면적당 관리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부가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되게 근소하게 한 1.1배 정도 이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공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임차와 자가 가구 사이에 차이가 되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억울하게 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경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가 그리고 임차인 사이에 이 납부하는 관리비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가계 동향 조사가 어떤 식으로 조사되냐면 네. 이렇게 가계부 방식으로 이렇게 가구들이 쓰게 되면 그 항목들 좀 통계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봤을 때 집주인의 경우에는 그런 기타 주거 서비스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항목으로 이렇게 적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세입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3만 원, 5만 원 예를 들면 또 임대료 전가까지 일어나서 뭐 30만 원 이렇게 해도 관리비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통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차이를 낳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이 뭐 일부 뭐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뭐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시계열로 보게 되면 더 좀 더 뭐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연구에서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그리고 임차와 자가로 나눠서 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관리비가 한 2020년, 2021년 이후에 비아파트 임차 가구에서만 이렇게 다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비아파트 임차 가구에서만 좀 그래프가 좀 상승하는 것들을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또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다른 변수들도 통제하고 삼중 차분 모형이라는 이런 계량 모형을 사용해서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들을 계량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임대차법 이후에 제도 공백 가구의 관리비 상승이 다른 가구에 비해서 13.6에서 25.3%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리비의 임대료 전가 현상을 좀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볼수록 이 관리비 제도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지점 어디라고 보세요? 고쳐야 되는 지점 말씀드리기에 또 앞서서 사실 제가 이게 비아파트의 관리비를 좀 제도를 규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 유형도 이렇게 주택의 세부 사정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임대인 사정도 다르고 세입자의 사정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원칙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우선 논의해 가서 진행을 네.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담보가 돼야 된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셋째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제도 운영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일부에 영세하게 뭐 한두 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런 거 다 해야 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임대료에 대한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로 전가해서 임대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불투명한 관리비의 제도를 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우선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실사용한 금액을 받아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제가 세부 정책 과제들을 되게 길게 나열했는데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구분해서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네. 단계적으로는
그 현재 제도 틀 안에서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또 이제 계약서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이런 방식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작년 10월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의 대책을 내면서 어느 정도 그 제도 개선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를 제도화하는 것이 좀 근본적인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런 비목 설정이라든가 내역 공개라든가 이런 내용들 좀 명시하고 임대차 제도를 좀 제도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현상이란 것이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아파트의 관리가 조금 열악하고 그리고 세입자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상대적인 취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로 받아도 되는 돈을 관리비에 숨겨서 받는, 말하자면 음성화된 부분을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의 윤성진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